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인 정책 공약 대결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서울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았고 윤석열 후보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이강윤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안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북한이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보가 원래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약간의 어떤 안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잘못된 입장이다, 도발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는 좀 차별화를 시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묘한 시점에 또 북한이 그냥 간단한 미사일이 아니라 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상당히 뉴 팩터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되풀이해 왔고 이재명 후보는 다분히 보수 또는 중간 지역에서도 한 번도 안보 이슈가 터질 때는 아무래도 위축되고 오그라 그 심리를 다분히 의식한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규탄했죠. 그래서 그 점에서는 국민의힘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한반도 안보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는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되지만 미사일 국면에서는 적어도 큰 차별성은 없었다. 오히려 정부의 기존의 일관된 대응과 조금 결을 달리함으로써 자기가 더 나아가야 하는 중도 지역에 있는 분이랄까? 또는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에게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계산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재명 후보는 화약고에서 불장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하신 말씀이 이제 화약고에서 불장난인데, 그것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 평가를 그런 식으로 했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것은 우리 5015 작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금 말씀은 평가를 하신 거죠. 북한의 이런 도발은 안보리 위반이다, 하지 마라, 이런 식의 평가를 하신 거고, 국가 지도자는 평가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행동 원칙을 내비쳐야 되는데 행동 원칙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이재명 지사는 평가만 조금 진일보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그렇죠. 민주당보다는 좀 진일보한 거죠. 그러나 저런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건 작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밀히하고 많은 정보를 취합한 이후에 그 정보가 틀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행동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현 작계에 따르면 퀼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 타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전쟁 도발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국가 지도자가 될 분의 사고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 선제 타격이 그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이고 굉장히 파장이 큰 얘기고, 지금 대선 후보 신분과 선거전을 치르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집권을 했다면, 그리고 이게 실제 상황에서 현재 국군 통수권자에 있다면 그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이만저만한 전쟁이 아니고 공멸로 가기 직전의 것입니다. 그 위중함을 정말 무겁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한반도 전체 민중, 전체 양쪽 국민 다의 생명의 위중함을 생각하면서 한 말인지, 저게 지금 현행 우리 방어 무기 체계로 미사일 MD 시스템으로는 요격 자체가 대단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니 위험을 놔둘 수는 없고, 일테면 함경도 어디에서 쏴도 청와대까지 오는데 1분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룡 3군 사령부까지 1분 50초, 한반도 전역이 3분 이내에 공격권 안에 들고 우리는 아무 방어 수단이 없다. 그렇다고 무슨 조짐이 보이면 가서 먼저 쳐버린다? 그 이후의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그 전제가 뭐냐면 작전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먼저 인정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문재인 대통령도 비대칭 전력을 반영한 작계 5015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물론 정보력 싸움이죠. 정보의 정확성 싸움이긴 한데, 작계라는 것은 정보의 정확성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정보의 정확성을 파악할 때까지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것은 정보의 정확성을 전제로 한
작전의 단계별로의 어떤 시나리오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MD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사일 방어막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미사일 방어막을 무력화시키는 저렇게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날아오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것이 이제 선제 타격이 아닙니까? 이게 작전 계획이에요. 자, 이 작전 계획의 의미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선제 타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억지력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상대방과의 어떤 정보 싸움, 기싸움이겠죠.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이런 작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재명 지사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작갱 501호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계 501호를 변경하지 않는 한 이 작계 501호에 기초한 이런 말씀은 우리가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정보 싸움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보 싸움의 정확성 문제는 다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하고 여쭤봤던 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걸 제대로 보고 있느냐, 그의 대응이 옳았느냐가 아니고, 선제 타격론을 꺼냈을 때 북한의 동향에 무슨 조짐이 보일 경우 초음속으로 불과 수분 이내에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야 한다는 그 조짐의 기준이 뭐고, 어떤 점에서 그럼 선제 타격을 결정할 건지 저는 그 정보를 여쭤본 거였어요. 자, 그거는 제가 정보를 일단 알지 못해요. 두 번째, 네. 자, 정보를 아는 사람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정보는 아마 기밀사항일 겁니다. 예. 그래서 방송 같은 데서 말씀 못할 것이고, 네. 세 번째, 작전계획 501호가 세워져 있단 말이죠. 작전계획 501호를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정도의 세부적인 뭔가 기준은 다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요. 네. 세부적 기준 없이 그냥 어떤 특별한 기준 없이 선제 타격을 한다, 이런 식의 작전 계획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이 작전 계획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네. 또 문제점이 있다고 직시한 적이 없어요. 그건 한미 간의 협의 사항이기도 하죠. 어쨌든 협의를 거쳐서 지금 마련된 있는 것이니까 예. 전략적 선제 타격이라는 이 작전 계획에 대해서는 그것을 먼저 부인하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께서 후보께서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현 작전 계획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인정하시면서 이런 식의 말씀은 저는 정치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면 죄송합니다. 작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 현 작전 계획에 따른 발언이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그 발언이 좀 위험하게 들려서 질문 드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 작전 계획 501호에 따르면 그 이전에 경선 단계에서 홍준표 전 후보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현 작전계획 501호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저 발언은 작전계획에 부합하는 발언이에요. 물론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대강의 말은, 대강의 절차는, 대강의 요건은 맞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 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오히려 현 작전계획이 그럼 안 맞는 것이냐라고 반론을 들어야 되는 발언이라는 소리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절묘한 시기에 쐈네요.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절묘한 시기에 미사일을 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각각의 정책 대결로 좀 모습을 바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친기업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기업인들을 만나잖아요. 물론 네. 신세계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만나긴 만났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기업인들을 안고 가겠다라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예. 공정성장은 원래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고요. 요즘 보면은 일부에서, 특히 정의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게 이해가 갈 정도로 친기업적인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친기업이 아니고 저는 원래 실용주의자였다. 이득 되는 것, 돈 되는 것, 필요한 것은 다 하겠다. 이념으로 나누는 그 위에, 그보다 먼저 있는 게 먹고 사는 문제다, 이런 거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했다고 봅니다. 뭐 수출 1조 달러 이런 말 했고, 그다음에 555든가요? 안철수 후보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던데, 네. 저는 이렇게 숫자로 뭐 하는 게 외우기는 좋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도 생각이 나고, 게다가 또 747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쪽으로, 먹고 사는 쪽으로, 뭐 작게는 소확행, 그 탈모, 임플란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성장 관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과연 그게 얼마나 표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네. 한편 아쉽다면, 그리고 뭐 잘하고
아무튼 열심히 한 사람한테 뭐 주마 가편이랄까요? 그렇게 그 양극화 해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묵직한 담론도 함께 또는 따로라도 좀 제안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은 조금 전에 있었던 전기요금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떤 얘기를 갖고 계신지도 듣겠습니다. 근데 전기요금 저 부분은 사실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당시에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못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후에 최근에 와서 전기요금을 많이 인상을 했거든요. 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뿌리 산업의 경우에 뭐 도금하는 이런 뿌리 산업의 경우에는 전기료가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크게 3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바로 잡아야지만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요금하고 이제 탈원전 정책하고는 또 맞물려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발전의 전기 생산의 원가가 낮아지려면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과 연계된 공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은 원전을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다. 아마 거기에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산통부의 전기위원회에서는 10% 이상의 전기요금을 인상안을 내놨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 뿌리 중소기업 경우에는 원가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산업 전반의 향상,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전기요금 동결 내지 인하는 필요한데 그러려면 원전과 연관된 거라서 저것은 부수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양쪽의 정책을 소개할 기회는 잠깐 드린 이유가 다음에 나온 내용이 좀 별로 두 후보한테 안 좋은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한테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문제가 불거졌고 윤석열 후보 측에는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라는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할 텐데요. 먼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 내용은 뭐 타살과 자살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좀 여러 가지 악재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선 대장동 건으로 2분 그리고 이 건으로 이제 사망자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뭐 연관성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뭐 윤석열 이쪽은 아니니까요. 3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그것만으로도 아니 어떻게 서령 한 분 정도만 사망해도 좀 그럴 텐데 그랬고 문제는 이거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대장동 때문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에 지지율이 발목 붙잡고 했던 때가 10월 뭐 이쯤인가 석 달이 훨씬 넘는데 수사도 착수를 했고요. 밝혀지거나 또는 갈래가 조금씩 드러나는 게 사실 없어요. 근데 그럴수록 이재명 후보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다행히 계속해서 광준이 뭐 이런 것을 사과하고 현 정부의 문제까지도 제가 하면 고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다를 것입니다. 뭐 지금 안 된다면 제가 집권하면 당장 뜯어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놓음으로써 사람들의 머리와 입에서 대장동을 잠시 치워놓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어도 그게 신문의 제목으로 뽑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 선거전이라는 게 뭡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을 모은 게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잊을만 하면 이런 사망 사건이 터지곤 합니다. 이제 대장동 건은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됐고 공판이 시작됐다 함은 특별한 경우에 재판정이 비밀 재판으로 돌리지 않은 한은 법정을 휴장하고 비공개로 하지 않는 한은 모든 사람에게 정보가 전달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공방을 포함해서. 이제는 변호사비 대납 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그거 역시도 그럼 미스테리에 불을 당기는 신호탄으로 작용을 하겠죠. 물론 이 변호사비 대납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세하게 소명을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 때 2번에 걸쳐서. 그렇지만 그때 국힘에서는 그건 귀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만 했는데 자 이렇게 됐으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한데 실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사실 없음으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밝혀지기 힘든 상황이 된다는 얘기고 네. 물음표만 계속 남는다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의 상승에는 결코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안개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씩 멈칫멈칫했던 건데 이제는 안개가 거칠 기회가 더 멸실되어 가는 게 아닌가. 물론 이 사람이 폭로자인지 아니면 조작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은 달라지겠지만 그것마저도 가리기가 힘들어져 버렸다. 네. 그래서 결코 앵커 말씀대로 좋은 것은 아니죠. 야당에서 이제 당내 의문사 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망 원인이야 부검을 통해서 밝히면 되겠지만 그 사망의 물리적인 원인도 있고 심리적인 원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심리적인 원인을 분명히 민주당 측에서 제공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립 당사자 구도의 대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대립하는 구도의 사람이 아니고 공익 제보자 비슷한 신분을 갖고 있어요.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어떤 이유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의 선거 관련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이런 취지의 그 공익 제보를 한 거예요. 일종의 공익 제보를 언론을 통해서 한 거겠죠. 시민단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립 당사자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공익 제보자로 취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익 제보 내용이 신빙성 있는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되는 것이지. 근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했냐면 이분을 당사자 취급을 했어요. 이분을 상대로 해서 공직선거법상 위반으로 고발했단 말이죠. 자, 이분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뭘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누구로부터 그걸 들어가지고 그것을 제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 입장에서 객관적 진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해 들은 사항을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고발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대응은 고발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립 당사자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이분은 공익 제보자 신분으로 봐야 된다. 네. 따라서 정치권의 대응은 거기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고소 고발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고 그것이 아마 이거 지병에 의한 사망이든 아니면 극단적 선택이든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네. 변호사께 한 가지만 네. 여쭤봐도 됩니까? 이분이 정확히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방금 발언하셨어요. 사건의 내용을 경험하진 않았죠. 예, 그러니까 전에 들었다고 하셨죠. 네. 방금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사건의 정확한 자, 실체에 대한 사건의- 증빙이나 본인이 직접 목격하거나 인지한 게 없이 단지 전문한 것을 누구에게 전했다는 것만으로 공익제보자라고 우리가 호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달해 들은 사람이 거기에 사업가 뭐 최모 씨라고도 있고요. 예. 이 사업가 최모 씨와 함께 당시 변호사로 등장한 인물을 만나요. 만나서 그간의 대화 내용이 있거든요. 물론 그 대화 내용이 진실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사람이 그 대화 내용을 의미가 과장됐다 아니다의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대화 내용에 뭔가 대화가 오갑니다. 네. 그 변호사님과도. 따라서 어찌 보면 간접 경험일 수는 있지만 직접 경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변호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사실로 규명되거나 사실에 부합된다는 게 확인되기 이전에는 공익제보자라고 우리가 그런 공익이라는 것을 함부로 붙일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조성은 씨에 대한 신분을 왜 공익제보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건 판단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에게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공익제보자 신분을 부여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이제 자 약간- 이게 이제 저희가 지칭할 때 네. 그런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형식상 공익제보자로 지정하는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공익제보자성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성은 씨도 본인이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신청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공익제보자 성과 공익제보자는 좀 다르다. 저는 구분하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법률적인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공익제보자라고 판단되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걸 판단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럼 그 전에 그 누구도 공익제보자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그것은 형식적으로 판단된 사람과 우리가 주장하는 사람 다른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한쪽만 불리한 내용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번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사죠. 뭐 방송사에서 또 언론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 방송사에다가 어찌 보면 또 제보를 한 겁니다. 네. 그 언론인은 김건희 씨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한 걸로 한 알려져 있어요. 20회 정도 걸쳐서. 그렇죠. 6개월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례적이죠. 보통은
이게 6개월이면 7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데 7월 달에 만약에 녹음을 했으면 녹음할 이유는 대화를 취재의 일환으로 녹음을 했다 그러면 그 취재의 목적에 맞게끔 즉시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사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6개월간 사용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본인이 취재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언론기관에 그것을 또 넘겨줍니다. 따라서 이 그 취재원 기자분의 신분은 사실은 언론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실질적인 신분은. 그래서 이 기자분이 언론에 넘긴 이 취재 기사거리는 사실은 불법적으로 넘긴 거다라고 방영을 하지 말라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되면 사생활 침해를 염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앞으로의 선거 대선전 캠페인, 득표 전략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또는 좀 뭐 남사스러운 뭐 이런 상황을 염려하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해받을 행동을 오랫동안 하셨는지 윤석열 후보의 부인께서 그 점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오해받을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어떤 평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것을 이끌어내서 지금까지 쭉 가만히 계시다가 이런 그 선거 한 50여일 남은 시점에 그것도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당당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송사에 넘겨서 방송이 되게끔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내용 자체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어찌됐든 후보자 비방죄라는 구성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법 규정에 취재에 비춰보면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고 해석할 수 여지가 있거든요. 아무튼 참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의 대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윤 평론가, 윤기찬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